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8장의 나머지 내용을 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이 짧을 테니까 다른 동영상으로 9장을 이제 약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다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 구간 추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T 디스트리뷰션하고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구간 추정하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사실은 다 끝났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때 예를 들었던 그 피그미족의 그 평균 신장 예측한 평균 신장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이제 피그미족들이 이제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표본을 예를 들어 100명을 뽑았어요. 근데 표본에 100명을 뽑았더니 표본의 평균 신장이 135cm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전체 인원수에 대한 신장일 텐데 이 모평균은 표본 평균으로 유출을 했었을 때 135cm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확정적이어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125cm에서 예를 들어 145cm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하죠. 이런 추정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구간 추정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구간 추정이라면 우리가 이제 요 구간을 이제 신뢰 구간 혹은 뭐 구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뢰 수준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 추정을 함에 있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마치 이렇게 그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지 않고 어떤 확률 분포 하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컨피던스 인터벌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어떤 확률에 대해서 확률에 의존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컨피던스 레벨 즉 신뢰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그 통계량이 있는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간 추정이 95% 신뢰 수준이라 하더라도 95% 맞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100개의 샘플을 우리 100개의 샘플 셋을 우리가 구성했을 때 그 100개의 샘플 셋들 중에서 95개가 10만 아는 모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요거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간을 이제 이렇게 135라는 어떤 점 추정 치가 있었는데 이 점추정치로 10cm씩 이렇게 빼고 10cm씩 더해서 실내 구간 뭐 이건 실내 구간 아니지만 어쨌든 구간을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구간을 결정을 하면 이 전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 게 낫겠죠? 얘 135cm인데 125cm고 뭐 예를 들어 145cm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구간을 결정했으면 빼기 10cm 그 다음에 더하기 10cm 이렇게 됐죠. 즉 우리가 전체 실내 구간의 폭은 사실은 이게 전체 실내 구간의 폭이지만 이 전체 실내 구간은 특별한 이 10cm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됐잖아요. 즉 실내 구간의 상한과 그죠?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에서 빼주면 어떤 값들이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 폭을 10cm 벌리고 10cm 이렇게 빼준 이 폭을 우리가 오차의 한계라고 불리우는 요 폭 절반만요. 오차의 한계라고 불리고 얘를 D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실내 구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번 시간에는 분포가 어떤 의미에서 대칭적일 것이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잠깐 설명을 해봐요. 자,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번 학기는 조금 강좌 운영 방식이 좀 틀려져서 저도 수업하기 어렵고 여러분들도
조금 힘든 학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명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쭉 달아서 설명하는 건 아니어서요. 물론 교육과정은 같이 만들었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서 직관적인 설명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사실은 시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통계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여러 번 뽑았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뽑은 거는요, 한 샘플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은 거지만 여러 번 뽑은 건 사실은 데이터 셋을 여러 번 뽑은 거예요. 즉 샘플 셋을 여러 번 뽑은 거죠. 우리가 X바가 분포가 존재를 한다는 것은요. X바가 누구냐면은 표본의 평균인데 내 평균이 분포식이나 있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되게 여러 번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 셋에도 표본 평균이 존재하고 이 표본 셋에도 표본 평균이 존재하고 이 표본 셋에도 표본 평균이 존재를 해야 그 표본 내 평균이 분포식이나 이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표본 평균을 이미 여러 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표본 평균을 여러 번 구해보지 않았어도 분포 이론에 의해서 남들이 이미 그 시오리들을 디벨롭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확률 변수로 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다만 얘의 특정한 확률을 계산하기에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적분해야 되는, 이걸 포함하고 있는 식을 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을 초월함수 적분에 관한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얘는 우리가 적분이 어렵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하기 쉽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X바라는 데이터들을 X바든 누구든 어쨌든 표준화시킬 줄 알아요. 어떻게 표준화시키냐면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표준화된 값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표준화된 데이터들은 원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면서, 원래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면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면 표준화된 데이터는 이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렇게 표준화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이 식이 우리한테 해주는 말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짜리인 이런 표준화된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놀고 있는 확률 변수들은 Z라는 애들이 이렇게 Z라는 애들로 이루어진 확률 분포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그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Z라는 애들의 생긴 모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제일 뾰족한 데는 0, 그 다음에 퍼진 정도는 1,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아랫 넓이인 이런 확률들을 계산할 수가 있죠. 즉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Z가 아래의 경계를 통해서 얼마나 어떤 구간에서 얼마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Z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Z 디스트리뷰션이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짜리로 예쁘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구간을 구해낼 수 있어요. 특정한 구간을 구해내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다른 동영상 9장 설명을 하는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분포의 끝에 있는 값을 알파라고 부르기를 즐겨해요.
그럼 얘가 알파면 나머지 애들은 1 마이너스 알파겠죠.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건 다 더하면 1이 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뢰 구간을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대칭적 분포라는 개념 하에서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어디다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구간을 어떻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어떤 대칭적 구간을 그 결정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나는 버리는 확률을 5%야 이렇게 얘기하면 1 마이너스 알파는 우리가 95%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알파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구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난 알파를 한쪽에서 5%쓸 거면은 우리는 이렇게 2.5%씩 2.5%씩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Z에 대한 이 Z라는 값에 대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일자리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알파를 결정짓는 이 선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면 Z 알파, 즉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이게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그랬죠. 얘는 이쪽이 알파기 때문에 이 선의 이름은 Z 알파지만 얘는 누구를 결정짓냐면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를 결정짓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뢰 구간이 95%로 만약에 신뢰 수준이 95%로 정해져 있다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95%로 정해져 있다면 끝을 5%로 하고 싶은데 지금 대칭적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5%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만큼이 2.5%, 이만큼이 2.5%가 되도록 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5%를 쓰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뭐 2.5%를 쓰고 싶고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들은 20%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알파라 그랬을 때 여기는 반이니까 2분의 알파가 되겠죠. 2분의 알파 퍼센트가 되겠죠. 이쪽도 2분의 알파 퍼센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선의 이름은 Z 2분의 알파라는 선이 될 것이고 이 선의 이름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라는 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칭적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Z에 대해서 이렇게 볼 거예요. 이 안에 놀고 있는 애들은 Z라는 확률 변수야. 따라서 우리는 이 Z라는 확률 변수에 따라서 이 그림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이 그림은 이 아랫 넓이는 지금 누가 되냐면은 확률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 그림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읽어볼게요. 프로바빌리티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이 안을 둔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2.5%, 2.5% 이렇게 둔다면 R은 95%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95%가 되도록 나는 Z의 선을 결정을 할게. 그러면은 요 선하고 요 선 사이에 있는 애들 데이터들을 모으면 이쪽에서 2.5% 버리고 이쪽에서 2.5% 잘라놨으니까 이 R은 95%가 되겠죠. 즉, 이 Z라는 확률 변수들의 입장에서는 Z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선보다는 크고 그죠? 그 다음에 Z 2분의 알파 선보다는 작은, 즉 Z 2분의 알파 선보다는 작은 이런 확률을 하면 이게 95%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확률은 95%로 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가 저기 뭐죠? 2.5%니까 0.025죠. 얘가 Z,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알파니까 0.025는 95%는 0.95잖아요. 그죠? 그래서 0.95가 되는 선인 거죠. 근데 Z 디스트리뷰션에서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백분율은 구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백분율을 구해봤더니 이 Z 2.5
95%의 이것을 이루는 선은 1.96이라는 선이고 이 얘를 이루는 선은 마이너스 1.96이라는 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써보면 프로바빌리티에 저 그림은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95% 확률을 보고 싶으면 즉 저기 뭐죠? 0.95라는 확률을 보고 싶으면 저 Z들이 모여 있는 Z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에서는 선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의 확률을 따지면 지금 여기 말하는 여기 이 확률을 따지면 이 확률이 바로 95%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식은 다만 저것에 대한 어떤 기술이야. 기술. 그렇게 생겼구나 하는 그냥 저스트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 모집단에 있는 모 평균을 표본 평균 가지고 이렇게 그 추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확률 분포론대로 막 발전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분포에 대해서는 발전을 해 나갔다고요. 독자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분포, 즉 Z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런 모양을 이루면서 이런 분포를 이루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 전개돼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근데 이 식을 봤더니 이 식 안에는 무슨 값들이 들어있냐면 모 평균도 있고 표본 평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나머지 애들을 알면 이 식에 대한 확률값도 다 계산이 되고 선들도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값만 알면 즉 표준 편차만 알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식은 그냥 지금 상황에 대한 기술이지만 이 Z를 우리가 살짝 Z의 데피니션인 Z의 정의인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꿔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황토색으로 제가 쓴 이 지금 식은 상황에 대한 기술로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구성되어 있는 Z라는 확률 변수들의 디스트리뷰션이니까 확률값을 나타내줘서 이것은 Z는 이 안에서 95%야 하는 것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0.95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95%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이제 이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자,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종 산수적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거 양쪽에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얘 양쪽에 빼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 양쪽에 곱해줘서 이 프로바빌리티를 뮤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얘는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0.95라는 건데 이 지금 식은 Z에 대한 확률이 95%야 이런 얘기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뮤에 대한 확률이 95%야 라는 거는 말할 수 없잖아요. 저스트 식만 우리가 변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의 뜻을 우리가 숨겨져 있는 뜻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더니 모집단에 이렇게 있을 때 표본을 이렇게 100개 표본 셋을 100세트를 우리가 뽑으면 그 표본 세트 중에 95개는 10만 아는 모수인 뮤를 이 구간 안에 가지고 있고 5세트는 이 구간 안에 10만 아는 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fail하더라, 실패하더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얘가 1-알파% 백분율의 입장에서는 Z 0.025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칭으로 보기 때문에 알파를 버리고 싶다면 알파에서 끊어주고 싶다면 여기서는 Z 2분의 알파를 버리고 이쪽에서는 Z 마이너스 2분의 알파를 똑같이 이렇게 버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식을 써보면 프로바빌리티에 만약에 1 마이너스 알파를 만들고 싶다면
만들고 싶다면 x바 빼기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표준 편차에 뮤에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얘가 그 구간의 하한이 되고요. 얘가 구간의 상한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실내 구간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그럼 이제 실내 구간을 한번 써볼까요? 실내 구간을 써보면 실내 구간은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생겼잖아요.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컴마 x바 플러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잖아요. 누가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실내 수준은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가 실내 수준이겠죠. 그러면 그것의 실내 구간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 혹은 모분산인 모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몰라요. 지금 시그마를 모르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실내 구간 기껏 구해놨더니 실내 구간이 어떻게 생긴 것이겠어요? 실내 구간이 지금 실내 구간 양쪽에 또 미지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x바 시그마 대신에 그 시그마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주장량인 시그마가 누구냐면은 모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살짝 갈아 끼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자, 이제 x바라는 애들이 놀고 있는 동네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죠? 그 다음에 Z라는 확률 변수들이 놀고 있는 동네는 이렇게 생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면은 T라는 확률 변수가 놀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은 T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끊는 선을 우리가 Z2분의 알파 혹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라고 썼지만 여기에서 끊는 선은 더 이상 Z2분의 알파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Z 디스트리뷰션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끊는 선은 어차피 우리가 5%를 양쪽에 끊어 버릴 거기 때문에 2.5%씩 배정을 해줄 거잖아요. 여기서도 2.5%씩 배정을 해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2.5%씩 배정을 할 거니까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2분의 알파가 되는 선이면 되겠다. 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T 디스트리뷰션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그 이유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끊는 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요 선은 T의 n-1의 2분의 알파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그럼 이 선은 T의 n-1의 2분의 알파 플러스죠. 이런 선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T의 n-1의 2분의 알파 이렇게 써주면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언제 시그마를 모를 때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T라는 통계량을 가지고 구간 추정을 해주는 그런 구간 추정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만든 거죠. 구간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실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하고 실내 수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은요. 모 비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모 비율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을 알아요. 좀 전에 봤겠지만 분포를 어디서 보냐면 Z 분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정규 분포 모집단이 아니에요. 그 시그마 제곱을 모르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분포를 T 분포 위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분포를 이렇게 보는 건데 통계량은 뭐를 보는 거겠어요? 여기서는 Z 값을 보는 거겠죠. 얘에서는 통계량을 뭐를 보겠어요? T 값을 보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Z2분의 알파 이런 애들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누구를 쓰냐면은 T2분의 알파 이런 애들을 써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표본일 때 비정규
모집 단위 비정규 분포예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 정규,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정규로 온다는 가능성이 없어. 그럴 때도 대표본이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겠죠? 그 저기 비정규 분포 모집 단위였을 때도 대표본이면 저기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분포는 Z 분포 위에서 보는 거고, 만약에 소표본이면 비모수 통계든 뭐든지 간에 다른 통계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에 대해서는 사실 별달리 설명을 할 건 없지만 한 번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비율이라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이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것은, 그때도 설명했지만 찬성률이 30%예요. 이거는 찬성한 사람을 1로 보고 그 다음에 반대한 사람을 0으로 봐서 이거를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해주면은 그게 찬성률이 30%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0명 중에서는. 그죠? 그럼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베르누이 데이터인데, 베르누이 트라이얼인데, 그것이 평균식이나 있도록 이렇게 1도 여러 번 반복되고 0도 여러 번 반복됐으니까 얘는 누구겠어요?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따라서 비율을 따지는 데이터들은 오리지널리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따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는 모집단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은 NP이고 분산은 NP의 1-P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그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애들은 오리지널리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왔지만 누구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잖아요. 근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수는 누구냐면 평균하고 분산인데, 누구의 평균이냐면 모 평균과 그 다음에 누구의 분산이냐면 모집단의 분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집단이 지금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모집단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모평균으로 NP로 들어오는 거고,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의 분산인 NP의 1-P가 근데 분산이 아니고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인 이 값이, 이게 분산이 이제 이 값으로 그러니까 분산이 이 값으로 이제 여기 이 NP의 1-P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0과 1이 여러 번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다시 평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평균을 내는 것은 이제 n으로 나누어 주는 거니까 평균은 n으로 나눠줘서 p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것을 제곱으로 나눠주면 n의 n분의 p 1-p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것은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모집단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그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면, 비율은 그저 평균이 p이고 분산이 n분의 p 1-p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거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있는 자연 발생적 데이터, 그냥 있는 데이터에 크다는 것은 30케이스 이상이면 큰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비율을 추정을 할 때 크다는 것은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N의 1-P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까 보았던 그 시그마를 안다고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시그마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신뢰 구간은요, X바의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하한이었고요. 상한은 X바의 플러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상한이었어요. 만약에 시그마를 모른다면은요, x바의 빼기 t의 n-1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것이고요. 상하는 x바 빼기 t의 n-1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상한이 될 건데, 이 뜻은 자기 자신의 데이터에다가 1-알파% 백분율의 2분의 알파%씩을 하고 표준 편차를 곱해준 거잖아요. 따라서 비율도 마찬가지겠죠. 표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율은 표본 비율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볼 수 있다면,
Z2분의 알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데 저희는 분산을 모르는데요. 표준 편차를 모르는데요. 쉽겠지만 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루트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를 표준 편차에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꼽으려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몰라서 이 일을 하는 거냐면 모집단의 모 비율을 몰라서 표본 비율을 뽑아가지고 모 비율을 추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모 비율의 값들이 그대로 상한과 하한에 들어올 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것의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인 p 햇을 이렇게 써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 하한인데 그러면 지금 분산을 몰라서 혹은 표준 편차를 몰라서 그것의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인 표본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싶겠지만 이 모 비율에 대해서는 신뢰 구간이 충분히 클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방향을 보면은 얘는 p 바에 더하기 z2분의 알파에 여기도 여전히 표준 편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n분의 p에 1 마이너스 p가 들어와야 되지만 우리는 p를 몰라서 이 일을 하는 건데 따라서 그것의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이 표본 비율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그 표본 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표본 크기는 그러면 우리가 요즘 왜 코로나 백신이 뭐 화이자라는 제약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임상 통계를 빗대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표본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모집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평균을 추정을 하고 싶어요. 뭐 평균을 추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돈이 많은 어떤 의뢰자예요. 혹은 우리는 굉장히 돈이 많은 예를 들어 제약사라고 해볼까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집단이 10,000명이면 나는 표본을 한 9,000, 한 900, 한 5개를 하겠어? 이러면은 일치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뭐가 걱정이겠어요? 돈과 시간과 비용이 없는 게 문제겠죠. 자,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는데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표본은 뽑으면 뽑을수록 굉장히 뾰족한 그 표본이 뽑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자, 그렇게 뾰족한 표본이 뽑히기 때문에 사실은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나은 추정량하고 신뢰 구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추정량하고 신뢰 구간을 얻는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퍼센트가 즉 신뢰 구간이 신뢰 수준이 결정돼 있을 때 더 좁은 구간을 추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뽑은 데이터들이 분산이 작으면 그 똑같은 퍼센트에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이 지금 이 빨간 그래프에서는 이만큼이 95%라면 파란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넓은 구간이 95%가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분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좋은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요. 신뢰 구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신뢰 수준에 의해서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뽑을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되게 시간과 돈이 많은 빅파마예요. 굉장히 큰 제약회사예요. 그럼 우리는 표본을 굉장히 많이 뽑으면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표본을 뽑는 몇 개나 뽑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백신 개발이나 뭐 이런 것처럼 신약을 개발을 하면
우리가 화이자니까 우리는 돈 많으니까 우리는 뭐 표본을 1,000,000명 뽑겠어. 뭐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신약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아직 유효성과 안전성이 판명되지 않고 지금 시험 중인 약이잖아요. 그죠? 시험 중인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0,000명, 예를 들어 100만 명 이런 사람들한테 먹여보는 것은 비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과 시간이 많아도 이 표본 크기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통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표본 크기를 결정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여기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 있나요? 아직 그 모를 때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가만히 보면 표본 크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가만히 잘 봤더니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오차의 한계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이게 그 뭐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135cm였으면 이 X바가 바로 그 135cm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만큼 10cm 벌리고 이만큼 10cm 벌려서 나는 구간을 만들겠어. 이렇게 했으면 그 빼기 10cm 더하기 10cm를 해주는 것이 빼기 예 더하기 예 이것의 값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D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오차의 한계 D가 바로 누구냐면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나는 오차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정도, 왜냐면 난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니까 오차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을 이제 감내할 수 있어. 이렇게 오차의 수준 D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뭐 이것을 Z2분의 알파로 나눠주고 시그마를 다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루트 N 때문에 제곱을 벗겨주면 N분의 1이 되니까 N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요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신뢰 수준에 의해서 Z2분의 알파는 내가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만약에 오차의 한계도 내가 결정을 했다고 치고 제곱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지금 뭐를 하냐면 모집단의 평균이니 모집단의 분산이니 이런 것들을 몰라서 표본을 일단 뽑은 것도 아니야. 표본을 몇 개나 뽑아야 돼. 이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표준 편차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그마를 알 경우에는 모집단의 인포메이션 중에서 모 표준 편차가 필요하고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또 심지어 우리는 아직 표본도 뽑지도 않았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가 필요하고요. 모비율의 경우에도 이 N수를 뽑을 때는 내가 알고 싶은 그 모비율의 값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큰일이죠. 뭐냐면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 몰라서 표본을 아직 뽑은 것도 아니야. 뽑은 것도 아니고 표본을 몇 개나 뽑을까 이거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집단의 인포메이션이나 표본 집단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목표 모집단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고혈압 환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고혈압 환자들한테 다 우리 약을 먹여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혈압 약인데 여태까지 고혈압 약을 많이 먹은 사람은 우리 약이 약효가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해가지고 목표 모집단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목표 모집단이 있다면 우리가 표준 모집단을 이렇게 만들어요. 표준 모집단을 만들고 옛날에 우리랑 표준 모집단이 같았던 그 고혈압 약은 지금 우리 약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약은 아닐 테니까요. 옛날에 나왔던 약의 임상시험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옛날에도 표본 뽑아가지고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을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을 추정했겠죠. 자,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가지고 잘못 썼어요. 표본 분산을 가지고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 분산을 어떻게 했어요? 추정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 연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연구는 이렇게 안 생기고 우리가 지금 할 그 임상시험이나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할 연구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것도 똑같은 목표 모집단, 표준 모집단을 추정을 한 거고 이것도 똑같은 표준 모집단을 추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옛날 연구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선행 연구라고 부르거든요. 선행 연구에서 추정된 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연구 결과로부터 가지고 오기도 하고 혹은 과거의 연구나 경험 결과가 없어. 그러면 한 10케이스나 혹은 20케이스 혹은 30케이스를 가지고 파일럿 연구를 해서 그때 추정된 값을 모집단의 추정값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은 보수적으로 뭐 0.5 정도를 사용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8장에 대해서 남아있는 내용에 대한 직관적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번 주에 9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는 동영상 하나를 더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간 추정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